브랜드를 사회생활을 시키셔야 돼요. 좀 당장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 우리 동네에 막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SNS를 좀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책은 바로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챕터가 이제 잘 나가는 것을 만드는 이제 결정적 차이인데, 첫 번째가 이제 집요한 인사이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이 파트에서 좀 재밌는 사례 한 가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결국은 저희가 네. 전통적인 마케팅 그 시스템을 가치를 발견하고 네. 가치를 포지셔닝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에 대해서 강화한다 이렇게 나눠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단계에 가치를 발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늘 안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도 남이 안 해본 접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망해요. 네. 왜냐하면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적당히 익숙하고 적당히 낯설어야 돼요. 그 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도 안 되고 너무 익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뱅크 샐러드. 뱅크 샐러드. 예, 자산 관리비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중고차라는 시세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산이라는 부분에 들어오면서 어떤 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통합성을 이루었죠. 당근마켓. 중고거래라는 게 뭐 새로운 시장입니까? 아니죠. 예전부터 중고나라라든가. 그렇죠. 이거는 뭐 고조선부터 있던 게 중고 그렇죠. 장터입니다. 장터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뭐 밤마다 부부가 손잡고 당근마켓 하러 나간다는 게 요즘 애들 대세인데 당신 근처에서 한다라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대박이었어요. 중고거래에서 갖고 있는 저희의 네. 두려움이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맞아. 이상한 물건 살까 봐. 근데 왠지 내 옆동 사람 거를 산다라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 가요. 본 적도 없지만 여전히. 그 당근, 당신 근처. 이게 캐롯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캐롯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군요.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고 해서 당근 어떤 마켓.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조금 돌렸을 때 네. 새로움이 열리는 거. 요게 1단계의 얘기입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는 포지셔닝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뒤집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구찌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찌가 한때 엄청 추락했다면서요? 어려웠죠. 2015년 그때 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완전히 부활했죠. 그쵸. 근데 그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CEO가 바뀌면서 어떤 단행을 했냐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밀레니얼을 위한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게 명품으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여전히 두꺼운 지갑은 40, 50대한테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구매력 있는 분들이 40, 50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설화수라는 브랜드도 40, 50대가 사요. 하지만 설화수 모델을 40, 50대를 쓰지는 않아요. 결국 이것에 대한 어떤 팬덤은 그거보다 밑에 세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윗세대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마음에 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섀도우 커미티라는 걸 런칭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30세 미만의 직원으로만 이루어진 의사결정체예요. 그래서 그 CEO가 거기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어쩌다 젊은 친구들이랑 간담회 하자 이게 아니라 그게 상시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그래서 모피 같은 거 중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갱스터들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구찌갱 같은 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굵직굵직한 결정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브랜드가 다시 정말로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구찌가 커밍아웃을 하죠. 나는 카피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그 명품들이 자신들의 오리지널리티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짝퉁을 인정을 하는 짝퉁을 그냥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범위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과감한 행보를 하면서 밀레니얼들의 박수를 그런 어떤 솔직함, 그런 용기 그리고 그런 어떤 좀 수평적인 부분에서의 팽창, 수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박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나온 브랜드가 사실 필라가 있는데 필라는 진짜 망할 뻔한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좀 많이 살아났어요. 네, 엄청나게. 어떻게? 전선을 줄인 겁니다. 필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네. 약간 50대 아저씨 뭐 양말도 필라고요. 그 아들 이렇게 약간 어디 가서 사는 운동화도 필라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의 브랜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음식점도 망하기 직전의 음식점은 메뉴가 계속 늘다가 망해요. 메뉴가 돈가스 집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곰탕도 팔기 시작하죠. 국수도 팔고. 국수도 팔고. 맞아, 진짜 유명한 맛집은 메뉴가 막 한두 가지. 약간 휴게소 분위기 되다 망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그 악순환에 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필라는 전선을 좁혔죠. 우리는 10대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모든 탄화를 10대한테 막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로고를 되게 숨기고 있었는데요. 네. 그 로고를 아주 레트로 감성으로 크게 부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MZ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서 어글리 슈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레트로 감성 넘치는 그런 것으로 집중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는 게 키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사업 부분을 딱 자르고 네. 원래 잘하는 슈즈, 원래 잘하는 감성 그러면서 뭐 메로나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메로나 운동화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어떤 10대의 그 ABC 마트 들어가고 공략을 하면서 이 전선을 좁히다 보니까 10대가 열광을 하고 그걸 보면서 20대가 픽업을 하고 지금은 그 브랜드가 다시 살아났네. 혹시 나한테 맞는 건 없어? 라고 하면서 30대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단계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통한 이제 가치 확대. 다음 3단계는요? 3단계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전달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플루언서 마켓에 여러분이 굉장한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5천만이 다 인플루언서가 될 거예요. 이미 됐죠, 사실. 근데 인플루언서의 그 인플루언스를 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싫어. 아무리 자동차가 나와도 난 마차가 좋아라고 하면 이제 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연인이 이제 되시는 건데 저도 사실은 근데 이 디지털이 여전히 불편하고 그렇게 저도 그거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나노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해서 내 브랜드를 키우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 사례를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마지막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덤. 팬덤은 이제 돈보다 강하다. 마지막 4단계. 그 에어비앤비인가요? 그 네. CEO의 명함이 CEO 슬래시 헤드 오브 커뮤니티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명함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네, 그쵸. 전에 들은 이야기. 인터넷에 있으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전에 들은 이야기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동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과거에는 저희가 무슨 저희 그 무슨 고객 뭐를 관리한다라는 게 뭐 그 층을 좀 관리한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이 되고 있어요. 어떤 그 팬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요. 네. 사실은 마켓컬리가 저희가 샛별 배송으로 성공했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네. 그들은 정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마켓컬리에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작가요? 네, 작가. 뭐 글 쓰는 작가요? 왜요? 20명이 넘다고 합니다. 마켓컬리의 그 모든 당근 뭐 이런 애들 글 쓰느라. 네. 그러니까 굉장한 스토리 컨텐트 기업이에요, 사실은 마켓컬리가. 그래서 그 열혈 VIP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마켓컬리 망할까 봐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긁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VIP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2, 제3의 MD가 돼 있어요. 제품에 대한 개진도, 의견 개진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저희가 종이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통과시켜서 모든 포장을 종이로 하게 만들고 이런 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아미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러블리 마켓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그 러블리 마켓은 10대 아이들의 대화의 성지입니다. 사회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그것은 고민 상담소죠. 옷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친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도 올려놓으면 거기서 서로 상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그래서 단호의 이지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 친구가 뭐 나이도 굉장히 어리지만 전 굉장히 똘똘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걸 얘기한다. 자기는 구매자가 한 명 더 느는 것보다 자기 커뮤니티의 사람이 더 느는 게 반갑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확대된 직원이 되는 거고 그게 어떤 프로슈머의 그거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4단계의 어떤 팬덤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팬덤엔 돈보다 강하다에서는 사실 유튜브가 굉장히 큰 좀 관련성이 높은 카테고리 산업이잖아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거기 한순간에 계시면서. 네, 마지막 파트가 이제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브랜딩 레시피인데 이걸 뭐 책 내용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요청드리면 미디어 커머스는 속도전, 밀리면 죽는다. 이건 좀 어떤 이야기인지.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이렇게 장난감도 많고 이 책에서 네. 이런 게 많이 소개가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너무 심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짧게 자꾸 파일럿을 하세요. 제가 이거는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뭐 프리랜싱이나 다 똑같이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근육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작은 규모라도 어떤 미디어 커머스도 살짝 좀 해보시고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는 것도 살짝 해보시고 뭐 이렇게 자꾸 파일럿을 자꾸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중요하고 거기서 오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완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좀 악플도 좀 맞아보시고요. 네. 그러면 악플을 맞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쳐봐요. 해서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숙제도 주시고 그렇게 같이 키워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팬을 만드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완벽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신데 속도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되게 빨리 바뀌어요. 어. 네, 되게 빨리 바뀌고 그래서 러닝 커브라는 게 과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러닝 커브가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겁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의 그 행동이 인지하고 익숙해지고 선호하고 구매하는 그걸 저희가 구매 깔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를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인스타그램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좋다고 그러면 인지하기도 전에 구매 버튼부터 눌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인 이 깔때기가 파괴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은 여전히 어떤 뭐 이렇게 체계를 밟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이미 좀 지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짧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자꾸 해보면서 실험을 통해서 실패도 해보시면서 나만의 레시피를 자꾸 개발해야 된다는 게 바로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힘 빼고 자연스럽게는 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한번 설명 좀 요청드리면. 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사실 몇 년 전에 그 LG 빡치게 하는 노래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셀프 디스를 하지 브랜드가? 그렇죠. 그것도 LG 생활건강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자존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세상은 360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아무리 꾸며도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략은 가장 나다운 모습. 그럼 나다운 모습이 뭐냐? 부족한 모습이에요, 사실. 네. 완벽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부족하면 노력하는 모습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고치기 했는데 같이 고치자고 얘기하고 때로는 뭐 굴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부분에서 좀 우쭐우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나 컨텐츠가 훨씬 더 사람들이랑 다가갈 수 있는 때로는 좀 엉뚱하고 기가 찰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힘주지 말고. 그렇죠. 잠깐 부자연스럽다는 말로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사람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자연스러운 모습에 힘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방금 전에 좀 연결되는 게 완벽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힘을 뺀다, 이거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힘이 들어가잖아요. 꾸미게 되고 그렇죠. 네, 없는 걸 자꾸 갖다 붙이게 되고 네. 근데 지금은 완벽이란 개념이 변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 품질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한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엉뚱한 면도 있고 좀 인간적인 면도 있고 이거 자체가 그냥 통합적으로 멀티 페르소나를 보이면서 부캐가 좀 망가져 있고 이런 거 자체를 사람들이 완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갔거든요. 그게 사람 자연스럽지 같죠? 않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를 사회생활을 시키셔야 돼요. 그게 제가 믿고 있는 생각입니다. 좋은 메시지네요. 브랜드 사회생활 시켜라. 네, 브랜드를 사회생활, 친구도 사귀게 하고 네, 가서 콜라보도 좀 하게 하고 네, 그래서 저희 김작가 TV도 콜라보를 좀 많이 저희 나중에 유튜브 TV랑 저희 최명아 TV랑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유튜브를 잘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첫째도 둘째도 데이터, 고객의 흔적을 수집하라. 양질의 데이터만 있으면 산의 반은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CEO 분들께서는 내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런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이 데이터에 민감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거는 뭐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유튜브에 댓글 남기는 거 이게 다 데이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샀고 어떤 사람이 안 샀고 어떤 사람이 댓글만 남기고 갔고 어떤 사람은 댓글하고 뭘 했고 어떤 좋아요가 어떤 트래킹으로 흔들리는지 뭘 했을 때 내 블로그가 좋아요가 폭발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그나마 있던 사람들이 교체되는지 이렇게는 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데이터에 일단 민감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면 뭐 구글의 아날리틱스를 돈 주고 사야 되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민감도 자체를 줄이는 거 그리고 민감도 자체를 늘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접점을 늘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데이터 수집의 첫걸음이에요. 소비자의 얘기를 직접 많이 들으세요. 내가 그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는 굉장한 착각이에요. 내가 이래서 아마 내 채널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놓지 마시고 그걸 레귤러하게 계속해서 그 접점에 가 계셔야 된다는 게 또 제가 강조드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당장 콜라보 달력을 만들어라. 아, 콜라보 어떤 건가요? 내가 만약에 뭐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라이프스타일, 의류회사 이런 데가 다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내 생활용품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용품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사는 내 타겟의 하루 종일의 모습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물건이 아닌 내 물건을 사는 타겟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시면서 그 사람들의 24시간을 어떻게 쓰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거기 안에서 그럼 내가 어디에 살짝 들어가야 또 재밌는 모습이 될까 이걸 자꾸 고민하시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파트너의 범위가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팬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자꾸 콜라보를 무슨 그런 쇼핑몰이라든지 무슨 같은 생활용품 만드는 아니면 요리하는 곳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프라이팬을 많이 사는 친구들이 30, 40대 여자들이에요. 근데 30대 요 분들이 좋아하는 웹툰이 있어. 시댁생활 그린 웹툰이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그럼 그 웹툰이랑 콜라보를 해서 그 웹툰 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가면 어떨까?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콜라보 달력을 만드실 때 파트너를 고민하실 때는 그런 식의 좀 팽창된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제품을 쓰는 사용자가 어떤 삶을 보내고 있고 어떤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왜냐하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차별성은 굉장히 줄었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자랐을 때만 해도 KS 마크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중요하죠. 네. 그때만 해도 메이드 인 뭐 USA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제 세대는 여러분 눈을 뜨면서 품질이 나쁜 물건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불량품을 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세대라면 지금의 제 세대들은 품질이 나쁘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다만 내 취향에 안 맞는다는 것만 알아요. 품질의 차별성을 줄 수 없는 이미 세상이 돼버린 거네요.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오늘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브랜딩, 마케팅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얘기했던 기업들이 막 큼직큼직하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사실 다 개인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당장 나한테 또 와닿는다고 또 안 느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당장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 우리 동네에 막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마케팅, 어떻게 이런 팁 사용하면 좋은 것 같다. 좀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어쨌든 사시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님이 그럼 사시는 곳이 있다는 거는 동네가 있다는 거고. 동네를 보시면서 늘 막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본인이 SNS를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신이 그러한 것이 성향이 뭐 맞든 안 맞든 그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는 자동차가 싫어 마차를 계속 탈 거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세상을 알아야 그것을 뭐 피하든 말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분들이 일단 자기가 인스타그램도 시작하고 눈팅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걸 자꾸 올려보세요. 두 번째 그 여러 가지를 자꾸 파일럿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 파일럿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인스타를 한다. 그럼 음식에 대한 메뉴만 올리시지 말고 거기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모습도 올려보시고 어떤 날은 우리 골목의 모습도 좀 올려보시고 어떤 게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지 어떤 게 좀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체험을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컨텐츠를 끊임없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때로는 굉장히 보상도 없는 것 같고 힘든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돌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어떤 컨텐츠를 내가 음식에 관한 거면 음식 아니면 내가 뭐 자영업자 뭐 아니면 프리랜서라면 어떤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굉장히 꾸준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어떤 근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쌓아놓는다라는 부분을 좀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도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는 있을까요? 블루칩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거를 월드베스트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에 그걸 가져가시고 이렇게 남들을 자꾸 좀 따라 하지 마세요. 자기의 각이 쓰면은 이 각이 지금은 당장은 제가 이 책도 지금 예를 들면은 저 책만 빼고는 경제경영사에서 1등부터 20등까지가 다 주식 관련된 책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출판사에서도 이 책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이게 될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각광을 못 받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의 색깔이고 이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브랜드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되게 엣지 있게 가는 거에만 신경을 쓰세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들이듯이 하면은요. 지금 그 낚싯대가 주주리 파급되는 효과가
과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믿고 자신의 어떤 엣지라는 부분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금 팔린 것들의 비밀, 이 책의 문장으로 정한 거는 사실 이제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책은 단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인과 마케터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판다는 것은 지금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영상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옷가게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각자 다 파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과 파는 거에 본질은 뭔가요? 마케팅은 브랜드에 초청하는 행동입니다. 네. 판다라는 것은 파는 거죠. 말 그대로.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요. 마케팅은 브랜드에 초청하는 모든 행동을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켓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브랜드를 지금 이제 그것의 브랜드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에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또 다른 재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거를 저는 마케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브랜드 초청이라면 그걸 좀 잘할 수 있는 본질적인 건 뭔가요? 본질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단순한 때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잘하는 본질도, 뭐 마케팅이 잘하는 본질도, 뭐 집을 잘 짓는 것도 어떤 고객의 그러니까 시장의 필요에 대한 인사이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간을 읽는 거, why에 대한 대답을 얻는 거. 만약에 본질을 저한테 하나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그건 결국은 진정성인 것 같은데요. 세일즈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결과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파는 얘기예요. 하지만 마케팅이라는 건 내 브랜드에 초청을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땐 결국 그것은 한두 번에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만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내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뭐 택틱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내가 진정하냐라는 것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나 라는 게 제가 믿고 있는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솔직함. 솔직함. 네. 내가 좀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럼요. 지금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세대뿐만 아니라 시대가 모든 메이커 개인의 브랜드에서도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쇼핑몰에서 팔던 것이 무슨 곰팡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던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그 쇼핑몰이 우리한테 어떤 태도를 보였어 라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버릴지 말지를 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진정성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라는 브랜드가 시장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셀러로 보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브랜드에 초청한 손님이라고 보고 있었느냐. 그거는 어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 보일 수 있고요. 내가 신제품을 낼 때도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얼만큼 알고 싶어 하는지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회사가 우리한테 어떤 태도를 보였어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회사, 그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보다 그 사건 이후의 커뮤니케이션과 태도. 그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 그 회사가 우리의 그 소비자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느냐라는 네.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뭐 좋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날 이유조차 별로 없고 없죠. 안 좋을 때 그게 드러나는데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면 대표님은 지금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서 자기 단점도 드러내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들으면 그게 다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전통적인 브랜드 리스크 관리가 333의 법칙이 있어요. 333의 법칙이 뭐냐면요. 네. 위기가 발생했을 때 3시간 이내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대책을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종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대중 앞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침묵을 지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뭐 품질 불량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퍼스널 브랜드가 되게 그쵸. 그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나쁜 소식으로. 그랬을 때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을 택했죠. 뭐냐? 침묵. 그러다 보니까 이 베큐움이 생겼잖아요. 정보 베큐움. 정보 베큐움이 그냥 잠잠해지겠지라고 얘기했지만 안 그랬죠.
그거를 수많은 그 어떤 개인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거기에 소설을 썼죠. 그러면서 사태가 사실은 굉장히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퍼질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과거랑 달리 브랜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변했어요. 이 333으로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인포메이션 백큐을 없애시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한다라는 부분이 공개되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작게라도 오늘 내 걸로 조금 실천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문을 연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시는 뭐 크지 않은 식당이에요. 그분도 이 책을 사셔서 직원분들한테 나눠주시면서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리가 당장 실천할 3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고 하셨대요. 근데 그 회의가 굉장히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요런 내용의 밈을 하나 만들자. 뭐 요런 부분에 어떤 뭐 라이브 커머스에 뭐를 좀 시도해보자. 우리도 뭐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근육을 기르시는 거 그게 첫 발을 뗄 수 있는 어떤 브랜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지금 팔린 것들의 비밀의 저자 최명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